오늘은 시조 3편입니다. 오늘은 시조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시조는 보통 제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우탁의 시조, 성산문의 시조, 홍랑의 시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탁은 고려 말의 문입니다. 성산문은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단종 복위를 계획하였으나 실패하여 죽음에 이르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육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사자예요. 죽음으로써 단종을 따르는 그 마음을 표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랑입니다. 조선 선조 때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탁은 고려 말, 성산문은 조선 초기, 홍랑은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선조 때의 기생입니다. 3당 시인의 한 명인 최경창이라는 사람과 애절한 사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홍랑의 시조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감상여기를 보면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기억에 남는 시조 작품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나오는 게 형식이죠. 먼저 형식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뭔가 예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어 시조라고 적어봤습니다. 글씨체가 약간 느낌 있죠? 사실 옥수수가 먹고 싶어서 옥수수체로 썼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조의 특징인데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정형시란 형식이 정해진 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생 시기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한 결과 고려 중엽에 이미 발생을 해서 마렵에 그 시형, 형식이 좀 정해지고 정착되어 현재에 이른다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원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한시설, 민요설, 향가설, 고려소교설 등등등등이 있는데 주로 향가설이나 고려소교, 고려가요라고 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려가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향가에 낙구의 그 첫 번째 감탄사가 영향 미쳤다라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이제 형식을 보겠습니다. 3장, 6구, 45자 내외입니다. 3장이란 건 세 줄,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둘둘둘둘 나누면 6구, 6개의 덩어리 6구, 그리고 글자 수를 세다 보면 3434, 3434, 3543, 그래서 45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각 장은 한 줄은 4음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 줄은 크게 4번에 끊어 읽는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각각의 음보는 3에서 4음절이다. 음절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하죠. 그러니 글자 수는 3개에서 4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종장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요. 종장은 음수율,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걸 음수율이라고 해요. 음수율의 규제를 엄격하게 받습니다. 첫 음보는 3음절, 3글자. 둘째 음보는 5글자 이상이어야 된다. 아까 글자 수 3434, 3434. 이거 초장, 이거 중장이죠. 종장의 첫 음보는 3, 5 혹은 6일 수도 있어요. 4, 3.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3장에 초장, 중장, 종장으로 완결을 시키면 단시조라고 하고요. 이렇게 연속으로 여러 개가 나오면 연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렇게 3줄로 끝나면 단시조, 평시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 번 나오면 연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의 규제는 조선 후기에 어시조라든가 사설시조라든가 이런 것들의 등장으로 완화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시조의 변화 양상입니다. 고려 말, 조선 전기, 조선 후기로 크게 3덩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고려 말은 어떤 시대냐? 시조가 발생하고 시형이, 시의 형태가 정착된 시기입니다. 주 작자층은 정치 권력, 그리고 사상의 중심부였던 사람들입니다.
주제는 불확실한 현실 속, 그러니까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새로 태동하던 그 시기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뇌, 어디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고뇌. 그리고 두 번째,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굳은 신념과 의지를 표하는 시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겠다 하는 가치를 담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자연의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던가 삶의 숙명에 대해서 느끼는 심적인 갈등에 대해서 쓴 작품들도 있는데요. 주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는 시조 문학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연시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왼쪽에서 말한 것처럼 기본 형태의 곱하기를 하면 돼요. 단시조 혹은 평시조라고 불리는 것들을 n번 혹은 n개 반복을 하면 그게 연시조예요. 각각의 시조는 독립된 작품이지만 크게 보면 여러 작품이 하나의 주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연시조입니다. 주 작자층은 양방이었는데요. 조선 중기로 가면 갈수록 확대가 됩니다. 특별히 기녀들이 굉장히 많이 창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랑 주제랑 연결이 돼요. 주제는 조선 초기에는 주로 군신관계를 강조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중기 이후에는 강호가도 인간 세계를 떠나 자연 공간에 머무르려 하는 소망, 속세에 대한 혐오, 자연에 대한 예찬 이런 것들이 나오고, 특히 기녀들이 노래한 건 아무래도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 게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조 작자층이 확대되었던 조선 후기입니다. 이제는 일반인들 그리고 일반 여자들, 기녀라던가 이런 사람은 일반적인 여성은 아니잖아요. 일반 부녀자들까지도 굉장히 확대되게 됩니다. 먼저 작자층이 확대가 되니까 주제가 다양화되게 됩니다. 옛날에 전통적으로 사대부 시조는 여전히 창작이 되고요. 이제는 평민들도 창작을 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의 고통이라던가 모순에 대한 현실의 모순을 풍자한다거나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제가 전문 가객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 평민 가객이 전문 가객이에요. 이 전문 가객은 뭐냐면 시조를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전문 가객이 등장하기 전에는 가창이 아니라 읊조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향유되던 것이 이제는 노래 가락에 얹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것을 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을 전문 가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조를 창작했고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모임인 가단이라는 것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조를 모은 문집, 시조집을 편찬하는 등 시조가 지금처럼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설시조와 어시조 얘기를 해볼게요. 사설시조와 어시조의 공통점은 평시조에서 변화를 했다라는 점인데, 차이점은 변화한 부분이나 유형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크게 본 사람들은 사설시조를 더 크게 보고 그 중에 어시조가 존재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튼 두 개는 그래도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사설시조는 뭐냐면 초장, 중장, 종장, 평시조 혹은 단시조에서 초장, 중장, 종장 중 주로 중장이 길어진 것을 사설시조라고 하는데요. 길이가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완전히 커질 수도 있고 더 하고 싶은 만큼 다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이가 무제한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설시조는 고유어의 구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이 해학적이고 현실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특징이 보입니다. 특별히 지배계층의 탐욕이나 허위의식을 풍자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요. 주로 평민 이하의 계층들이 향유를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시조는 3장,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한두 장 정도가 평시조보다 약간 길어진 건데요. 주로 초장이나 중장이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평시조의 그 형식에서 형태만 변형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사설시조랑 조금 구분할 수 있겠죠. 사설시조는
내용과 형식 양쪽의 변형이고요. 어시조는 형태면에서의 변형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시조를 사설시조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번엔 조선 전기시조의 시기적인 작품 경향을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는 너무 다양해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기는 그래도 약간은 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건국 초에는 고려 유신들, 고려를 따랐던 사람들은 회고가, 충절가, 그 영화로웠던 고려를 생각하는 회고가, 그리고 자기의 춘과 절을 지키겠다는 충절가를 그리기도 하고요. 조선 개국공신들은 새로운 나라가 영화롭기를, 존속되기를 바라는 송축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길제, 원천석, 김종석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조직위 이후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때는 이 시기는 단종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고 했던 사육신 중심의 충절가, 성산문, 이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성종 이후입니다.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낙천적인 인생관을 노래하는 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녀들도 시조 창작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 내용이 점점 풍부해지게 되죠. 송순, 이황, 흥진이, 홍랑 등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교과서 본문인데요. 아까 우리 친구들 기억할런지 모르겠어요. 우탁은 고려 말, 성산문은 세조 즉위 이후인데 조선 전기라고 굳이 전기 후기로 따지자면 전기에 해당이 됩니다. 홍랑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여성시, 기녀시조로 여기 실려 있어요. 이 작품들은 각각 늙음에 대한 탄식, 임금에 대한 충절,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조입니다. 시조의 작자층과 그 형식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춘산은 봄의 산, 봄산 이런 건데 여기서는 젊음을 비유합니다. 눈 녹인 바람, 건뜻이라는 것은 문득 잠깐이란 뜻이에요. 문득 잠깐. 불고 간 데가 없다. 춘산에 눈을 녹였던 바람이 잠깐 불고 간 곳이 없습니다. 잠깐 빌려다가 불게 하고 싶다. 어디에? 머리 위에. 왼쪽에 말이 있죠. 말이는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위에다가 잠깐 그 봄바람을 불게 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귀 밑에 해묵은 서리, 몇 해가 지난 서리가 있대요. 서리의 색깔은 흰색에 가깝죠. 백발을 비유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묵은 몇 년이 된 그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초봄에 봄바람이 불어 산 위에 쌓여 있었던 눈이 녹았잖아요. 그걸 보면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머리카락에도 흰 눈처럼 쌓여 있는 내 흰 머리가 있는데, 백발이 있는데 그것을 그 봄바람을 가져다가 내 머리에 불어서 다시 녹이고 싶다. 흰머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젊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되겠죠. 초장, 중장, 종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봄바람이 산의 눈을 녹이고 사라짐. 중장은 봄바람을 빌려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음. 종장, 백발을 없애고 다시 젊어지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자연스럽게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되겠죠. 그래서 색채 대비도 등장을 하고 늙음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도 마냥 막 눈물 흘리는 것 같진 않죠. 약간 여유가 느껴지죠. 달관의 여유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뒤에서 정리할게요. 이제 두 번째, 성산문의 시조로 가겠습니다. 성산문은 단종을 섬기고 수양대군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육신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수양산이라는 대목이 나오네요. 좀 재밌지 않나요? 벌써 비유를 하는 거죠. 이 수양산,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왼쪽에 있는데요. 중국에 있는
산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수양대군을 빗댄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1번이라고 보면 그냥 중국의 수양산, 2번이라고 보면 그냥 수양대군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조를 의미하죠.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한탄한다. 왼쪽에 이제가 있습니다. 백이와 숙제의 이제인데요. 고죽국 군주의 두 아들인데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자 수양산이라는 곳에 가서 고사리를 캐어 먹으며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충절을 지켰던 사람들로 되게 유명해요. 네,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한탄한다. 왜냐하면 왜 먹냐 이거죠. 고사리를 왜 캐어 먹냐는 거죠. 나라면 안 먹을 텐데 라는 얘기입니다. 줄여 죽을진데 굶주려 죽을지언정 채미 왼쪽에 있습니다. 고사리를 캐는 일, 채미도 하나인 것과 차라리 굶어 죽지 왜 고사리를 캐어 먹었는가 라는 서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형식은 의문형이에요. 채미를 하였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차라리 굶어 죽지 왜 고사리를 먹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서리법이 사용이 됐고요. 여기에서 채미 왼쪽에 있는데요. 고사리를 캐는 일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고사리를 캐어 먹음, 원래 의미대로죠. 둘째는 수양대군에게 녹을 받는 거, 월급을 받는 거, 수양산에 있는 걸 먹는 거니까 결국은 수양대군의 뭔가를 받는 것, 월급을 받는 것, 그 밑에서 일을 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푸세엣 왼쪽에 있는데요. 보잘것없는 음식, 투성귀인들이란 해석인데,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음식일지라도 기뉘 따해 낫다니, 뉘 여기 체크를 또 할게요. 비록 보잘것없는 것인들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난 것인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누구의 것일 때 이 누구는 누구냐? 주나라 무왕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채미를 하는 것이 이제인데 그 이제가 캐어 먹은 것이 주나라 무왕의 땅이었으니까요. 네, 두 번째는 수양대군에게 녹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냐? 수양대군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초장에서는요. 수양산을 보면서 백이숙제를 한탄합니다. 그 이유는 백이숙제가 결국은 고사리로 연명했는데 그건 역시 본인들이 섬기고 싶지 않았던 주나라 무왕의 것이었기 때문에 왜 그 사람 걸 먹냐, 굶어 죽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이숙제가 엄청난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그런 위인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난 더 굳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단종을 따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지조와 절개, 굳은 지조와 절개가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와 결의,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가 드러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일단 중의적, 서리적 표현이 드러났죠. 그를 통해서 비판의식을 비유적으로 드러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백이와 숙제는 엄청난 지조와 절개를 지닌 인물로 평가를 받는데 그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 내가 비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이죠. 백이 숙제보다 더 굳은 지조와 절개를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는 그러한 화자의 굳은 지조, 절개, 결의가 강조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시조 세 번째, 조선 후기의 홍랑이라는 기생의 시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당대 기생이 시조를 썼다라는 점에서 약간 주제가 연결이 되기는 하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맷버들 갈해 걷거 보내노라 님의 손대, 맷버들 가지를 꺾어서 보낸다 님에게.
이런 거 도치법이라고 하죠. 먼저 맷버들을 정리를 하자면 산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꺾어서 임에게 보내고 있죠. 이별의 정표, 이별을 하면서도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식이고요. 징표이고요. 그리고 시적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준다면 내 마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단순히 물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보내니까 그 물건은 나를 대표하는 것, 나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이 소중하게 여겨짐을 당한다면 아,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혹은 그거를 막 버려버린다면 나를 버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3번들은 이별의 정표이자 시적 화자의 분신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 느낄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님에게 맷버들 가지를 꺾어서 보낸다라고 말을 할 것인데 지금 어순을 바꿨죠. 이런 것을 도치법이라고 하죠. 문장의 어순을 일부러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강조하는 거죠. 아, 나 먹고 싶어. 빵이. 딴 거 말고 빵이. 아, 나 가고 싶어. 놀이공원에. 놀이공원. 주로 바뀜을 받는 대상. 바뀐 대상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님이라는 사람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다른 사람 말고 님에게 보낸다. 자신은 지금도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자다. 근데 여기다가 시가 주체 높임 시가 나왔는데요. 자신은 여기서 주무시는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주무시는 창 바깥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밤비에 새 잎이 곧 나거든 나인가 여겨주십시오. 내가 보내니까 그걸 심고 거기서 새싹이 나오면 나인 것처럼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시적 화자의 분신이구나, 마음을 담은 분신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별한 상황에서 내 사랑하는 임에게 나의 마음을 담은 웹버들을 보내고 그걸 나인 것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초장에서는 웹버들을 꺾어 임에게 보낸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중장에서는 주무시는 창가에 웹버들을 심어두고 봐달라고 당부를 하죠. 종장에서는 이미 나를 잊지 말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나처럼 나인가 여겨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렇게 자연물을 매개로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도치법 사용해서 섬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학습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시조 첫 번째, 춘선의 눈 녹인 바람이라는 시조였었죠. 우탁의 시조였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흰 머리가 머릿속에 보여서 깜짝 놀랐었어요. 이제 벌써 새치가 나오는 건가? 이제 흰머리가 나오는 건가? 하면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더 많은 공감을 하게 됐어요. 갈래는 평시조인데요. 굉장히 낙천적이고 달관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나 이제 나이 먹었어, 슬퍼, 흑흑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유쾌하죠. 봄바람이 산 위에 있는 눈을 녹인 것처럼 내 머리에도 눈이 있네, 서리가 있네, 이거 좀 녹여줬으면 좋겠어. 약간 굉장히 낙천적이고 여유가 느껴지는 달관적인 성격이 있었고요. 영탄적, 느낌표, 하노라 하는 느낌표, 이런 영탄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영탄법 종장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누가 하노라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영탄법 쓰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중심 소재는 봄산에 눈을 녹인 바람 그리고 백발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럼 주제는 뭘까요?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바로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 라는 말을 써볼게요. 춘산 하면 봄산이잖아요. 아무래도 느낌이 초록색 느낌이 나죠. 눈이 녹고 새순이 돋아나는 그 산, 그 젊음을 상징하는 그 산이요. 그에 비해서 서리는 눈은 흰색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춘산과 눈, 서리의
그 색채 대비가 잘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늙음을 한탄하면서도 인생을 달관하는 여유가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산문의 시조였죠. 수양산을 바라보며 마찬가지로 세 줄로 이루어졌고 3434, 3434, 3543이고 한 장이 4음보로 이루어진 평시조였습니다. 절이적, 비판적, 통자적인 작품이었고요. 백이와 숙제의 옛날 이야기 고사를 제재로 해서 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 결의,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를 잘 드러낸 작품이었습니다. 특징은 일단 하나의 단어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중의적, 그리고 형식만 의문인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수양대군에 대한 비판의식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이와 숙제는 정말 지주와 절개를 대표하는 인물들인데 그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걔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절개와 결의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홍랑의 시조였습니다. 맷버들 가래 걷거 평시조입니다.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요. 맷버들과 이별을 중심 소재로 해서 이별의 감정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자연물을 매개로 해서 맷버들을 꺾어 보내겠다라고 했죠.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순을 바꾸는 도치법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섬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작품의 구성입니다. 이거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천천히 다시 들으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조 두 번째입니다. 이거 성산문의 시조였었는데요. 백이 숙제와 대조적인 시적 화자의 모습이 등장을 했죠. 백이 숙제는 은나라를 섬기고자 했고요. 새로 들어온 주나라를 거부했죠. 그랬지만 결국은 주나라 땅에서 난 고사리를 캐 먹으며 목숨을 연명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시적 화자는 굶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주나라 땅에서 난 거 먹으면 안 됐다. 세조가 주는 것들 받지 않겠다. 단종에 대한 굳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상황과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의 굳은 절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시조 세 번째입니다.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별의 정표이고요. 임을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분신, 임을 향한 시적 화자의 마음, 시적 화자의 마음을 임에게 전하는 매개체인데요. 일단 웹버들 하나는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 더 하면 뭘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바로 새 잎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찾아 쓰세요 하면 새잎이 되겠죠? 이제 학습활동입니다. 시조 3편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시조 1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심정은 어떠한가? 시적 화자는 봄바람이 불어 산에 눈이 녹는 것처럼 자신의 백발도 눈처럼 사라지길 바라며 늙음에 대해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조 2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고사를 사용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작가는 단종복이에 힘쓰다 죽음을 맞이한 충신으로서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성산문이었습니다. 백이 숙제 두 명의 인물이죠. 이 사람에 대한 옛 이야기였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의 주왕을 몰아낸 주나라의 무왕을 비판하였고 고사리를 먹고 연명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절의의 상징이다라고 불린 사람들입니다. 작가는 절의를 대표하는 인물인 백이와 숙제보다 더 엄격하게 절의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사를 사용하였다. 정말로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잘 지키겠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시조 3에서 시적 화자의 심정을 전달하는 매개체 웹버드 새잎입니다. 2. 시조의 문학사적 성격에 유의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형식상의 공통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시조 혹은 단시조의 형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의 율격, 종장의 첫 음보가 둘째 음보보다 짧다.
맨 앞에서 우리 시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프린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조에 대한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새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 의의를 설명해 보자. 고려 후기에 발생한 시조는 사대부들의 무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데 가장 알맞은 문학 양식으로 정착되었다. 기억나죠? 사대부들의 무의식, 정신세계. 그 이유는 간결하면서도 안정적인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대부 남성만 시조를 향유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이 갈래를 통해 저마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였다.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향유층이 확대되게 되죠. 또한 아까 연시조, 사설시조 설명했죠. 연시조나 사설시조처럼 평시조의 형식을 변형한 작품이 창작될 수도 있었다. 시조가 다른 갈래보다 오랜 생명력을 지니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갈래의 특성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 문학 중에 현재 창작되는 유일한 작품이 또 시조이기도 해요. 현대시조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긴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조 1과 시조 2는요. 사대부 작가가 자신의 개인적 문제나 신념을 말하고 있는 시조고요. 시조 3은 기생인 작가가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특히 시조 1은 고려 후기 작품으로 시조의 발생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처럼 시조 1과 2는 시조가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문학 양식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시조 3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시조를 통해 여러 정서를 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작품은 시조의 갈래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의의를 지니고 있고 그런 작품들을 뽑아 이렇게 하나의 소단원을 지금 구성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현대시조인 애기맺꽃입니다. 한국 문학에서 시조 갈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애기맺꽃이라는 홍성란 시인의 작품인데요. 그리고 현대시조입니다. 한때 세상은 날 위해 도는 줄 알았지. 자기중심적인 인식이 드러나죠. 날 위해 돌돌 감아오르는 줄 알았지. 들길에 쪼그러 앉은 분홍치마 계집애.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에 비유한 것인데요. 무엇을? 애기맺꽃을요. 왼쪽에 있어요. 애기맺꽃은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본 작품입니다. 성찰적인 자세가 인상적인데요. 길가에 피어있는 애기맺꽃을 보면서 분홍치마를 입고 있었던 어린 계집애였던 나의 어릴 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나는 세상이 날 위해 도는 줄 알았고 날 위해 돌돌 감아오르는 줄 알았대요. 그랬던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애기맺꽃입니다. 애기맺꽃은 밑에 사진도 있고 설명도 있죠. 저지대에 비교적 흔하게 자라는 덩굴성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보면서 내 어릴 적을 되돌아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이요. 4음보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초장, 그리고 이게 중장, 이거 마지막 이게 종장이라고 본다면 4음보가 반복된다 했거든요. 한때 세상에 날 위해 도는 줄 알았지 4음보. 날 위해 돌돌 감아오르는 줄 알았지 4음보. 들길에 쪼그려 앉은 분홍치마 계집애 4음보가 되죠. 특히 여기 보시면 3, 5, 4, 3 이 부분 종장의 처음과 두 번째 요거 잘 지켜진 거 보일 거예요. 물론 사이사이 보면은 정말 3, 4, 3, 4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둘 글자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현대시조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해보는 성찰적인 성격이고요. 애기맺꽃을 중심 소재로 해서 자기중심적이었던 자신에 대한 성찰을 담은 작품입니다. 4음보 율격이 형성되어 있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꽃의 외향적인 모습을 시적 화자의 성찰적인 모습과 관련시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꽃의 모습을 마치 내가 치마 입었던 그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었죠.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 작품은 시조 1에서 3, 요거는 고전 문학이었죠. 그것과 비교할 때 단시조와 비교를 했을 때 형식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일단 장이라는 표현이 연우로 바뀌게 됐고요. 평시조의 기본 형식인 3장 6구는 유지됐지만 1연과 3연은 두 줄 2행으로 2연은 1행으로 제시하여 변형을 시도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3-2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 그 중에서도 어이 못 오던가 라는 사설시조를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재치 있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